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성현 소호무역 소창업 그리고 코웍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도우미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약 3-4시간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소싱부터 이제 글로벌 소싱서부터 온라인 유통까지라는 제목으로 소호무역 소창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저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코웍 플러스 강의실에서 글로벌 소싱부터 온라인 유통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 뵙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리적 거리와 이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제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소호무역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소싱 루트를 좀 찾고 새로운 상품 소싱 혹은 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쉽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역과 온라인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한 3-4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냥 이어폰 꽂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듣다 보면은 전반적인 무역의 개념부터 이제 온라인 유통까지의 흐름을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호무역, 소호창업의 이제 소호란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자꾸 뒤로 넘어가서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네요. 그러면 소호란 무슨 말이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란 단어 중에 머리 글자만 딴 겁니다. 즉 스몰의 S, 오피스의 O, 홈의 H, 그리고 오피스의 다시 O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을 일컬어서 이제 소호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제가 여기 써놨듯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물리적 거리와 공간적 제약이 작아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사업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무역, 컨설팅 등등 고부가 갖추면서 이제 지적 집적도가 높은, 그러니까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의 사업을 일컫는데, 최근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종사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쉽게 말하면 위에 어려운 말보다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부터 이제 5인 이하의 사업자를 쉽게 말해 그렇게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말은 솔직히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요. 위에 소호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새 중기청,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창업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이버나 구글 등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창업넷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사이트인데, 여러분은 요즘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이다, 뉴스에서 보시면 1인 창조기업이다 뭐다 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2016년이죠 이제 벌써.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좀 전에도 이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신문을 한번 검색해봤더니 청년 실업률이 9%대로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하네요. 근데 이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이제 1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내린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장난 아니죠. 1시간짜리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대기업은 감원을 하는 추세이고 이제 앞으로도 인원을 늘릴 일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은 없을 듯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업넷이라는 사이트에서는요, 창업 관련 정부 무상 교육이라든지 뭐 창업 경진 대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 창업 자금이라든지 정책 지원 자금 등 그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이 창업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중기청에서 운영하니까 100% 무료고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소홀한 내용을 적어놓은 실질적인 목적은 이런 정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고자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그 카테고리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경진 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 많게는 1억 원까지 이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생활비나 뭐 자동차 뭐 사시고 뭐 그 돈 받았다고 약주 드시고 하라고 이제 그 돈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수증 처리를 하셔서 이제 집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영수증 처리만 정확히 하시고 자금을 집행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집기나 이제 급여, 그러니까 직원들을 고용하시면 직원들 급여라든가 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시는 그런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시쳇말로 저희끼리 말하자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런 지원 자금부터 해서 이제 뭐 초저리의 이제 그 창업 지원 자금 등도 정부 보증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약 뭐 1.8%에서 2.2%대 이제 초저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그 창업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해외 사업을 진행코자 하시면은 그런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자금도 지원해주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소싱과 온라인 유통까지라고 해서 이제 3-4시간에 걸쳐서 강의 하는 그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진행할 것인지를 요번에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역을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그림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반복돼야 될 겁니다. 지금 우측에 그 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우측의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을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템 선정이 맨 상단에 나와 있고요. 물론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우리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싱하여 뭐 온라인 유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몇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입 인증과 이제 통관 절차입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다음 강의 시간에 일반적인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수입 인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수입을 위한 사전 조사 등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알리바바나 이제 타오바오를 통해서 준비를 주로 합니다. 그 제품 자체가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매라든가 이쪽 수입 무역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내 온라인 시장을 조사를 또 해야 하는데 이제 국내 온라인 판매 금액과 중국 내 금액 그리고 운송비와 기타 여러분들 통관비 그리고 관세 등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내 손에 그러니까 내가 내 창고에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상품에 녹였을 때 이제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또 이제 그 금액으로 소셜이나 전문몰 혹은 오픈마켓이나 폐쇄몰, 백화점몰 이 모든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또 팔릴지 예상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강의 중에 이제 후반부 강의 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아이템 선정과 가격 조사, 경쟁력 조사 등 사전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수출자나 이제 그러니까 즉 중국이나 일본 판매자와 단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이제 반품이나 운송비 부담, 대금 결제나 납기일 등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계약이 이제 성사되고 나면 상품을 발주해야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떻게 발주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로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발주하고 나면 이제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외 내륙 운송 또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등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운송과 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의 중에 이제 그 후반부 강의 중에 운송비 산출과 산출 방법, 그리고 이제 해상과 항공 운송 중에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그 운송비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리고 운송이 완료된 후에 국내 유통시장에 이제 상품을 들여오기 전에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 통관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관이 완료돼서 이제 보세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로, 이제 수입자라면 여러분이겠죠. 여러분의 이제 창고로 옮겨져서 국내 유통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유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겪었던 사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템 선정, 사전 준비, 단가 협상, 상품 발주, 그리고 운송, 수입 통관, 국내 유통, 그리고 다시 메뉴의 아이템 선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수출입 유통이라고 하고 무역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중국에 매월 두 차례 정도, 그리고 이제 일본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점점 많은 해외 소싱을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뭐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다녀오시고, 아니면 중요한 일만 있을 때 다녀오시더라도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무역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무역을 두려워하셔서도 안 되고 멀리 하셔서도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친근해질 것이 이제 바로 무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무역을 자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내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한다는 것에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 역시 무역에 이제 종사한 지는 이제 뭐 한 5, 6년쯤 됐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역업자라기보다는 온라인 유통 쪽 관련된 그런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무역이라는 게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하는데요. 저도 무역을 알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학원 가서 배웠던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무역이었지만,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역입니다. 수백 번 중국을 저도 오고 갔지만 아직 저 중국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대학 때까지 배웠으니까 조금 밥 달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 처리 이런 거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역기 좋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몇만 원만 주면 서류 처리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몇만 원 아끼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학원을 다니실 필요도 없다란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선정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적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무역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몇 가지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수출입을 위한 제품의 인증 절차와 관세 등 이제 수입 통관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쪽에 그 시간에 유통을 어떻게 할지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작성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관세사 아니면 포워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는데, 관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워더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단어인데, 포워더는 이제 앞으로 우리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 아주 친밀한 단어가 되겠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운송,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국가 간 택배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택배는 도어 투 도어고요. 지금 운송 포워더 같은 경우는 그 창고에서 한국 내 창고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운송회사, 그러니까 포워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선박이나 항공회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물류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선박회사하고 직접 하는 거나 항공회사하고 직접 하시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선박회사나 항공회사는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류를 수집하는 중간업자인 그 포워더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포워더와 저희가 거래를 해서 이 포워더가 저희 수입업자들한테 이제 물류를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이제 그 선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사에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선사는 여러분과 이제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요. 직접 찾아가는 수고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입 통관에 대해서도 이제 심도 있게 한번 파악하시고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후에 낭패 보시는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틀이 있고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이제 먼저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5개의 박스가 이제 네모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개인적 성향에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템의 개인적 선호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이템을 즐겨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가? 둘째, 지속적인 바이어의 구매 유무. 지속적 구매 바이어의 유무. 이것은 내가 수입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줄 바이어가 지금 현재 있는가? 셋째,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트렌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넷째, 아이템의 전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개개인의 투자금의 한계, 이 마지막에 이거는 개인의 투자금의 한계는 뭐 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 성향으로 제가 넣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지금 좀 헷갈린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중에 이 5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느 거 하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전부 다 필수 요소인 거죠. 아이템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개인적 성향 요소들, 이 5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성공 확률은 제가 봤을 때 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저걸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그럼 저 중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청바지 가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은 청바지에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저 생계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청바지를 판매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그 부츠컷이라고 하죠. 나팔바지 형태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스키니 형태가 잘 나가는지, 뭐 미디가 짧은 청바지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색상이 뭐 진한 게 잘 나가는지, 연한 게 잘 나가는지, 아니면 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입던 무슨 스노우진 형태가 잘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 뭐를 형태를 뭐 자주 보다 보면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과연 이 사람이 근데 트렌드를 이해한다고 해서 저 맨 위에 있는 요소인 그 청바지 아이템, 청바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이템 선호도가 생길까요? 또 수많은 손님들과 이제 접하다 보면 판매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청바지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제 청바지가 좋아질까요? 전문 지식을 많이, 영업사원들은 다 자동차 좋아할까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또 가게에서 이제 도매로 상품을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마주치다 보면은 지속적 구매 바이어를 이 사람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 위에 그 개인적 선호도가 늘어날까요? 최신 트렌드와 이제 전문적 지식 그리고 바이어를 알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트렌드에 맞는 그 제품을 이 양반이 바로 수입을 한다면 잘 되겠죠. 몇 번은 잘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돈을 벌다 보면은 직원을 채용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좋아하는 게 아마 청바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 이제 뭐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고 분명히 자기 혼자 안 될 것이고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보면 이제 시간과 이제 돈이 허락하는 한 그 다른 무엇인가에 이제 관심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용한 직원이 트렌드와 이제 그 바이어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사장이 되고 나서 지식을 아마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직원이 또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청바지를 좋아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거고 재미있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개인적 성향 요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그 두터운 그 요소들을 쌓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개인적 선호도를 제외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고 해도 개인적 선호도는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 선호도가 충족된다면 나머지 요소들, 그 세 가지 요소들, 지속적 바이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아이템의 전문적 지식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다시 한번 말해서 뭐 청바지란 아이템을 좋아하면 청바지의 가게에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잡지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또 이제 뭐 어느 곳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 바지를 보다 보면 어디서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자기가 더 찾게 될 것이고요. 좋은 옷을 파는지 알아보다 보면 바이어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크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다 보면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정보를 얻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템의 전문 지식을 더욱 쌓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아이템의 개인적 선호도가 나머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지금 국민대 그 창업대학원에서 그 석사과정 마지막 논문 학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창업 보육하고 창업 그 투자 쪽인데, 보육 투자 쪽인데, 교수님들하고 이런 그 창업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중에 가끔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롱런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개인적 선호도에 대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자동차 다이캐스팅 제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를 1:18로 이제 정밀하게 축소해서 제작한 정밀 모형인데요. 저희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좋아해서 차 이름을 다 외우고 차 가격대부터 성능 이렇게 뒤에 그 램프 보면은 무슨 차인지 다 줄줄이 외우고 다녔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아빠가 무역하고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타오바오를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그 아들 녀석이 중국 출장 갈 때 이제 그 다이캐스팅 제품을 하나 구해달라고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싸게 파니까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봤더니 180위엔, 그러니까 아마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35,000원 그때 환율로 했을 때요. 국내 사이트도 이제 같이 보여주는데 국내에선 약 14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중국의 북경 현대라고 있는데 북경 현대에서 의뢰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제조사도 다 동일했고요.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 녀석이 아빠 이거 중고나라에서 10만원 정도에 팔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좀 봤더니 중고 제품이 9만원, 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이제 저도 호기심이 좀 발동해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구매대행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구매 대행 한 10만원대 이제 10만원에 9만원이었던가 10만원 정도에 제가 올렸더니 한 4, 5일 만에 20대가 주문이 들어오고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구매 대행 사이트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었더니 한 2달 정도 만에 이제 월 매출 두 달은 아니었고요. 한 서너 달 정도 됐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00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 갔다 오면서 핸드캐리로 좀 갖고 와서 구매 대행을 해주면 한 절반 정도, 한 200에서 250 정도 저희가 수익이 나와서 뭐 그래도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 직원 하나 정도 월급 줄 정도는 되니까 저 이제 뭐 가지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은 뭐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역업이나 이제 온라인 유통에 관심 있고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말로는 코워크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때 이곳에 이제 한 분이 11월 달쯤에 이제 그 퇴직 명퇴하시고 40대 초반 때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이제 온라인 무역이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뭐 무역, 포토샵은 아예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대기업 홍보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중국 무역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이후 시장 조사단 제가 매월 이제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뭘 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수면 양말하고 이제 수면 바지 등을 수입해서 이제 깔세 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만 다녔던 사람이 깔세 깔세에 뛰어들겠다는데 깔세 시장은 선수들도 이제 장사를 오래 한 선수들도 다 망해 나가는 곳이 이제 깔세 시장, 그러니까 프로 중에 프로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아이템을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중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 일정 중에 하루는 제 방에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국내에서 자동차 다이캐스팅 제품을 주문받아 놓은 걸 이제 한쪽에 호텔 한쪽 구석에 쭉 놨어요. 이제 핸드캐리 해가려고 가방 옆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취미생활이 이제 그 자동차 다이캐스팅 수집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버리고 남주구에서 남은 게 이제 결혼했는데 100대 정도 된다. 둘 곳이 없어서 100대만 남겨놓고 다 버렸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제가 한번 툭 던져봤지. 이 사업 한번 인수해보겠냐 했더니 두말 않고 바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됐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거래처에 관련된 것들 알려주고 사이트 운영법 알려주고 했더니 집에도 안 가면서 이제 자기가 재밌으니까 하더라고요. 밤새. 여러분 그분이 지금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죠. 1년하고 2달 됐죠. 저번에 이제 저희 송년회 할 때 왔었는데 월 매출 2천 정도 하고 연매출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고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자동차 다이캐스팅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워낙 뭐 고가다 보니까 10만원대는 뭐 일단 기본 넘어가고요. 뭐 비싼 거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매니아를 상대하는 사업인데 제품을 좋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한 달 할 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몇 달을 해도 이제 400 정도에서 500 사이에서 이제 늘어나질 않았는데 이 친구는 2달 만에 1000만원 치더니 얼마 전에 와서 2000, 2500 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이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을 그 사업을 즐겼던 거죠. 즐기다 보니까 그 지속적 바이어 그러니까는 그 매니아층이 계속 두터워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트렌드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기존에 있던 전문 지식에 플러스 알파의 전문 지식이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다음 콘텐츠 중에 이제 상품적 특성, 이거는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프 강의 때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는데 온라인 강의 때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유통을 기획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아이템 선정 시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입 통관과 수입 인증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 선호도 다음으로 심도 있게 아이템 선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제과 제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 기계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이는 그 그림과 같이 이제 믹서기를 여러분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자금이 1000만원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수입하는 단가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대를 수입하고 여러분이 200대면 400만원이죠. 400만원을 제품 구입에 쓰고 100만원을 운송비라든지 기타 경비에 쓰고 그리고 200만원 정도를 여러분이 마케팅 비용에 쓰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한 1,200만원을 사이트 구축하는데 쓰고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한 1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예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400만원이라는 제품값하고 100만원이라는 운송비를 가지고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들여와서 보세 창고에 있는데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 제품은 국내에 먹거리를 갈아버리는 그런 제품이고 하다 보니 안전한지 안한지 몸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검사를 거쳐야 우리가 통관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네 창고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제품 갖고 와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여러가지 법령을 보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먹거리를 갈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가 입에 들어갔을 때 유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먹거리가 닿는 부분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먹거리 부분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 관련돼서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약사법도 있고 뭐 화장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일단 그 식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식품기계나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먹거리 부분을 사람이 먹었을 때 먹거리 부분이 닿는 부분은 유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가 닿는 부분이거나 사람 입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맡아라, 인증을 통과해야만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재질이 한 가지일 경우에는 약 100만원이 아니라 한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스테인리스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상단의 뚜껑 부분은 유리로, 내부를 봐야 되니까 유리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에 먹거리를 가는 부분은 강력한 티타늄 칼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추 봐도 한 6, 7가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이 기본 가격이고요. 거기에 닿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부품 재질 부분이 늘어날수록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원 정도가 인증 비용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100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관을 시키려고 보니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잡냐 그랬더니 지금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모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는 화재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 갖고 오십시오. 이 제품이 국내 그 콘센트에 꽂아서 돌려도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증명을 받아 오시면 통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뭐 그래 가자로 갔더니 어디 부분을 받느냐 봤더니 600W의 초강력 고성능 파워 모터 뭐 이렇게 써 있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국내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활환경시험 KC 인증받는 곳인데 그쪽에서 KC 인증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안전 인증하고 전기를 돌리다 보면 또 전자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자파에 관련된 인증도 같이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알아봤더니 전기안전 인증 받는데 200에서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파 인증, 전자파가 나오는데 유해한지 안 한지 얼마나 나오는지를 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벌써 가진 돈 1000만 원 다 날라갔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고려를 안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팔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나오려고 보니 옆에 리모컨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리모컨은 무선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무선으로 움직이면 그 제품에 뭘 쓴다는 겁니까? 주파수를 쓴다는 건데 주파수를 쓰면 또 사람의 몸에 유해한지 안 한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서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와라. 요것도 100만원 200만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입한 제품은 단 1000만원 중에 40%인 400만원입니다. 근데 인증비가 지금 거의 5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5,600만원 돈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제가 또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공장이 국내에 판매한 기록이 없으면 이 공장 라인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 실사를 가실 때 그 사람의 체류비와 현장 그 실사 비용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것도 1-2천만 원이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우리처럼 국내에서 갖다 팔 게 아닌데 수입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뒤로 다시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 수입 인증 절차를 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들 3가지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 개인적 성향 그리고 상품적 특성 수입 통관 이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템의 개인적 선호도와 수입 통관 중에 인증 절차와 관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1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강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고 오프 강의 때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 때는 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